세르비아 의회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난립니다, 세르비아. 진짜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뉴스인지 아세요? 2월 28일 날 뉴스예요. 2월 28일 날. 불과 우리 연휴 전 금요일이죠. 그날 장은 빠졌습니다만은 상호 관세 4월 부과되지 않을 듯 6개월 이상 소요 4월 2일 상호 관세 이런 것들이 막 발표됩니다. 불과. 그리고 나서 연휴 지나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월요일 쉬었지만 월요일날 트럼프가 4일부터 예정대로 관세 멕시코 25%씩 관세 때리고 캐나다랑 중국은 10% 하겠다 해놨고 20% 관세를 때리고 아무튼 지금 난립니다 진짜.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농산물에 10에서 15% 보복 관세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가장 당선되고 나서 세계적으로는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누구나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해서 젤렌스키와의 회담이 잘 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반기 내로 좀 휴전이든 종식이 될 거라고 다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상회담관에 그렇게 언쟁을 하고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올해 들어서 조정을 받는 이유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악재가 터진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새로운 악재가 터진 건 아닌데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딱 보시면 딱 작년 11월 달에 여기입니다. 요 지점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중심주의로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지지와 트럼프 파워를 중심으로 아무튼 미국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 이렇게 랠리가 쭉 왔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2월 중순 정도 가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집권하고부터는 이제 박스권을 좀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으니까. 물론 모든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수단으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또 이렇게 인선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동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박스권을 기다가 추세가 무너졌는데 그대로 최근에 나스닥만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가 딱 되돌아온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한 1800선 정도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새롭게 물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의 향후 경기에 대한에서도 타격을 좀 줄 거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전일 최근 증시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오른 증시가 여기에 다 빠졌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수급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롱도 있고 숏도 있듯이 롱과 숏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출렁출렁 되면서 정확한 이평선 지점에 맞추지는 못할 거지만 어쨌든 올랐던 만큼 빠졌고 새로운 이슈가 터진 건 아니고 여전히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요 18,0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바로 이렇게 최근에 이 하락의 기울기
이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단기 낙폭들이 좀 크고 특히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주식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주워 담아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 3%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 주식 비중이 진짜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 2달 동안 제가 미국 주식 한 지 2달 됐거든요. 예,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한 개 계좌는 2개 계좌인데 아무튼 조금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지금 토스 계좌 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2달 동안 지금 미국 계좌 수익률이 저는 20%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벌써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0만원 정도 넣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250만원 정도? 한 개 계좌는 250만원 벌었고 한 개 계좌는 한 200만원 정도 번 것 같아요. 둘 다 100,000만원짜리 계좌인데 왜냐면 미국은 편한 게 롱 포지션보다는 숏을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빅스도 잡고 엔비디아도 다 테슬라 숏 잡아가지고 숏으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숏을 청산을 했어요. 숏도 뭐 좀 청산을 했다 다시 잡고 청산을 다 잡고 완전 미국은 완전 조금 장투 개념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약간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들어갔지만 투 레버리지 2배짜리 ETF 중심으로 단타를 치면서 들어가 봤는데 2달 동안 수익률이 좋았어요. 다시 이제 저는 숏 포지션 청산하고 이제 슬슬 분할로 롱 포지션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부는 미리 잡아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 주식도 최근에 잡은 종목들 최근에 국내 반도체 산 것도 한 마이너스 5% 작게는 10% 되는 것들도 생겼거든요. 그 국내에서 반도체 산 거는. 기왕 그냥 국내 반도체를 요새 일부 손절하고 여기는 오히려 비중이 크니까 그냥 오늘도 국내 반도체 일부를 손절했어요. 어떤 종목은 뭐 이 한미 반도체 손절했다는 건 아닌데 한 1%, 2% 정도 손절하고 토스 계좌로 넣고 그냥 엔비디아를 이제 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대응합니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 5% 빠졌습니다. 국내 주식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5.3% 올랐고 코스닥은 조정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8% 올랐습니다.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8.8%입니다. 오늘 종가로. 그래서 국내 증시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는 나스닥보다 10% 이상, 한 12% 정도 상승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며칠 사이에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눌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장 비중이 저는 높기 때문에 일부 꼭 수익을 실현해서 가지 않더라도 같은 반도체다 이러면 HBM 관련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 있는 반도체다 이러면 뭐 최근에 산 거더라도 손실이 뭐 5에서 10% 나 있는 거더라도 일부 그냥 손절치고 미국 엔비디아를 뭐 조금 갈아타는 측면에서 미국 비중을 조금씩 갈아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확 팔고 확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그냥 한 1% 정도 팔고 그냥 1% 서서히 올해가 가기 전에 국장과 미국 시장 비중을 한 9대1 정도, 미국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기회가 되면 한번 옮겨볼 생각이고, 미국이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개별 종목도 ETF 롱숏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제가 빅스 지수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개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공감이 잘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방향성으로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장은 더 기회가 있고 미국 장은 꼭 방향성으로 먹으려고 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만큼 재작년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 수익을 나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합니다. 변동성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며. 왜냐면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 왔거든요. 그 빅스도 좀 활용하시고 롱숏 전략으로 조금 활용하시면 되는데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분할 매수를 좀 사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파는데 미국은 이제 개별 종목 지수로 말고 종목으로 그렇게 가능하고 양방도 가능하죠.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많이 모은다 싶으면 미국은 일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빅스라는 공포지수로 조금 해지를 해서 다 같이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투자의 포트폴리오와 내가 어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장보다 미국장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지금 2달 해본 소감입니다. 그냥 단순히 매매하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뭐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이런 뭐야 이거 갑자기 그만하란 말인가? 갑자기 분석의 이슈가 아니래.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갑자기 지금 끊겼다가 들어왔는데 잘 들리십니까? 오바.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빅스 얘기하고 혹시 빅스를 조금 사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빅스 지수를 조금 지난번에 왜 제가 연초에 트럼프 시대에 빅스 지수 이거 한번 네, 빅스 지수 이거를 조금 지난번 말씀 주셔가지고 뭐 이거 조금 활용하고 있다나 빅스 ETF 조금 샀어요. 노는 거지. 조금 어떠십니까? 소감이 처음으로 사신 겁니까? 마음이 편하다던가 수익은 당연히 났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안양경쟁이님 이런 분들 잘 하셨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걸 10% 수익 보고 다른 놈 갈아탔다는데 뭐 저걸로 뭐 몰빵해서 대박을 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빅스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한 수인데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치면 정말 복잡한 바둑의 여러 알의 이 바둑돌 하나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 알을 통해서 서로 이제 승부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바둑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에서 한 돌의 그 약간 파급 효과가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투자의 과정에서. 내가 그때 현금을 그때 그것만 내가 어떻게 안 했어도 꼬인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도저히 풀기 굉장히 힘들 수 있도록 꼬임과 꼬임이 연속으로 꼬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가끔처럼 그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빅스를 활용한다면 매듭이 확 꼬이지 않고 좀 덜 꼬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덜 꼬이면서 그 빅스를 조금 샀던 게 실마리가 돼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나중에 뭔가 확 좋아진다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에이고 그거 조금 사서 그거 뭐 얼마 대박 날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니면 그건 아직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뭐 1% 그거 조금 옮겨봤자 뭐 얼만큼 클려. 그러니까 한탕주의나 한 방에 뭐 어떻게 뭐 한 방만 잘 잡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다가 한 방에 벌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럼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조금씩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걸 해 나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분들도 노는건 지심님이나
우리 그 안양안개님도 빅스를 수익 보고 잘 파셨어요. 제가 빅스를 장기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불안할 때 잡고 단기로 5% 10%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하면 사면 돼요. 예. 또 불안하면 사면 됩니다. 미국 농산품의 10에서 15% 보복관세, 트럼프 맞불이라 하는데, 최근에, 요런 것들이 반대급부인데,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그, 환경에 대한, 관련해서는, 전혀 트럼프 시대에는 관심을 못 받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화석연료 이런 걸 좋아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롯이 각 자국의 국익 그리고 글로벌적 연대가 필요한 환경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더 많은 엘니뇨, 라니냐,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듭니다. 반대급부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기가 더 크게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 유니드는 최근에 뭐 딴 건 아니고 염화칼슘인데요. 염화칼슘의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고서들도 좀 나오고요. 이게 최근에 중국의 염화칼슘입니다.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게 염화칼슘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보니까 여기 보고서 아까 있던데 어디 갔나? 유니드 보고서 아까 있었는데 최근에 유니드가 염화칼슘 관련 종목으로 염화칼슘 가격이 오르면 유니드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염화칼슘 잠깐만요. 여기 있었나? 여기 있네요. KB증권 유니드 염화칼슘 가격 상승 호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유니드가 염화칼슘 가격 급등에 힘입어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리고 바이했습니다. 유니드가 원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드가 과거에는 이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기후 관련주에서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대기 환경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과거 전기차 트렌드가 오듯이 유니드가 과거에는 그런 트렌드로 크게 오른 주식이었어요. 옛날에 18만원까지 갔을 때.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후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서 유니드가 많이 이제 눌려 있었는데 탄산칼슘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염화칼슘의 가격이 뛰는 요인들이 특히 관세 이슈. 염화칼슘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미국에 지금 또 봄에 3, 4월 봄이 비료를 많이 써야 될 때예요. 전 세계 글로벌 어디나. 그래서 염화칼슘 가격도 뛰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치고받는 속에서 이 염화칼슘이 올라가는 요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비료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충해나 이런 게 심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그 우크라이나 드넓은 대지에 이제 농업을 다시 이제 육성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이제 큰 밀밭 거기 이제 다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 주로도 부각이 될 만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모멘텀은 지금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서 염화칼슘 관련 주가 유니드뿐만 아닌데 약간 얘가 대장처럼 움직입니다. 유니드가 대장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가격이 올라가면 비료 관련 주 같은 것들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좀 남해화학 같은 거 왜 꺾었냐 하면
이게 그냥 단순 테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러우 관련 이슈로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비료 쪽이.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빠지긴 했는데, 비료가 염화칼슘 지금 분위기 때문에 비료 가격 올라가는 거 얘네들 실적 1분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KG 케미칼, 네, 기회일 수 있다고요. 특히 염화칼슘이 지금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들은 비료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해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보면 실적을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그냥 성수기예요. 비료 회사들은 2024년 3월 보시면 시총이 지금 3,100억인데 작년 1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200억, 2분기까지 4천억에 123억,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거의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1, 2분기에 다 실적 나는 회사들이에요. 비료 관련주들이.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시장은 요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만 약간 테마적으로 좀 바라봤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다가 꺾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4월이겠죠. 이런 게 조정을 좀 받고 밑으로 긴다면 4월, 5월 이제 1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비료 관련주들이 좋고, 특히 얘네들이 염화칼슘을 과거에 이제 원재료를 싸게 사놓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싸게 사놨는데 아까 봤지만 최근 들어서 염화칼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의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챙겨봐야 돼. 2분기까지 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2월 초 들어서 염화칼슘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저런 기업들이 물론 원재료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염화칼슘 하면 비료 원재료 올라가니까 스프레드 개선으로 마진율 1, 2분기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도 한번 볼 필요 있고, 대표적으로 어쨌든 요새 대형주부터 유니드가 움직이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러우 관련 테마로 원래 타지도 않았으니까, 대형주니까. 그래서 러우 관련 테마가 아니니까 테마로가 아니라 아까 염화칼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개선이 반영되고 있고, 다른 것들은 테마로만 엮여 있다가 올랐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다. KG 케미칼도 그렇고. 그래서 의외로 저도 이제 보면 현대코퍼레이션 의외로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들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거 가지고 관세 제재하고 하니까 첨단 산업 이런 쪽 말고요. 최근에 넥스틸 이런 것도 급등하고 하듯이 철강이나 현대 BNG 이건 지금 빠져있지만 휴스틸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전통 산업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고유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원래 바이든 때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첨단 쪽만 이제 살피지. 근데 트럼프는 대마의 원료가 되는 뭐부터 해서 선박 루트, 하물며 어디에 볼트, 어느 나라의 달걀, 소고기, 별개 관세부터 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에 진짜 바닥에 있는,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는 쩌리에 있는 키워드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에서도 트럼프 시대에서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시선을 조금 다양하게. 요새 종목들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크게 섹터로 바라봐야 되는 것보다는 아주 개별 이슈, 개별 종목에 따라서 이 관세 정책의 흐름의 좀 세부 사항들로 들어가 보면 꽤 거기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우리 지금 보면
자동차 이런 거 관세, 지금 뭐 반도체도 일단 관세 불확실성. 뭐 4월까지는 이거 3월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4월이 돼야 확실한 윤곽이 나온다 이러니까 3월달 내내 불확실성이 좀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대충 윤곽은 드러났지만 또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쪽에 수급이 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당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코멘트,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흐름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최근에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디커플링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것들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약하고, 또 중국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까봐 최근에 저런 이제 양회가 시작되는데, 경기 부양책, 이구 환신 등등의 강한 내수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워낙 강하고 기존의 동맹국도 뭐 한순간에 내쳐질 수 있는 지금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우크라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정책적으로 좀 더 기대고 양방 전략이라 아무튼 펼칠 거는 중국과의 또 관계들을 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올해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이나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왜냐하면 서로 교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까? 중국에 많이 가 있습니까? 중국이 다 가 있고 서로 상호 교류도 중국이 훨씬 더 크죠. 서로 관광객이나 사람 이름도 뭐 아직도 수출 중국이 더 높고 미국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근데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 양회 이슈가 큽니다. 예. 그리고 시장은 관세하고 상관없는 쪽에서 최근에 강하고요. 예. 시장의 주도주가 뭐 YG 엔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예. 관세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 보면 글로벌 텍스 프리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텍스 프리 회사죠. 그러니까 내수주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한테 텍스 리펀의 범위를 확대해 놨습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 두 가지겠죠. 국내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국내 임금이라든지 요새 뭐 국내 뭐 25만원 지원이라든지 국내 사람들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면 이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이기도 하고 이 해외 관광객 유치, 특히 중국과의 개선을 통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국내로 좀 많이 유입되고, 뭐, 국내도 중국으로, 뭐 요새 좀 풀려서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냥 아차가 안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거. 4분기 실적도 매출액 313억에 영업이 71억,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 됩니다. 예. 지금 최근 5분기에서 영업이 제일 좋게 잘 나왔습니다. 예. 글로벌 텍스 프리가. 차트도 키워드가 좋죠. 호텔 신라 이런 거 볼까? 아 이런 거는 못 살아나네. 파라다이스 이런 거 끼네. 서울 TMD도 글로벌 텍스 프리가 아무튼 제일 최근에는 TSMC가 뭐 최근에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하니 인텔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니 뭐니 막 얘기는 많은데 일단 세부 항목 빼고 146조 투자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요소에 투자할지 앞으로 나오겠죠. TSMC가 먼저 트럼프의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했답니다. 그래서 국내도
TSMC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뭐 TSMC가 어쨌든 미국하고 먼저 투자 발표했고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TSMC가 좀 더 반도체 키워드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다 조정 바닥에 있으더라도 TSMC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이 하루... 애플 로봇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맞다 주드리 아까 형님 주드리 아까 형님 아까 뭐 종목 아까 한참 지나간다 어디 갔노? 슈퍼챗도 어디 갔노 이거? 없어졌어. 아까 주드리 형님 물어본 종목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했는데 아까 근데 껐다 켜집에서 아까 무슨 종목이었어요 근데? SKC 오케이 이 종목 얘기는 해보자. 현대차 오케이 다시 또 저는 이거 손절했어요. 예. 에코프로모티 오케이 저는 이거 지난번에 이걸 손절을 하고요. GST 오케이 저는 지난번 손절을 한 14만원대 요때 손절을 하고 물론 뭐 다른 거 샀는데 다른 것도 이만큼 더 빠졌어요. 아무튼 이걸 손절한 이유가 모아갈라 했는데 종목수가 좀 많아졌어. 왜냐하면 지난주 장 좋을 때는 이렇게 막 바스켓으로 사다 보니까 SKC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종목들 중에 뭐 여러 개를 좀 담았거든요. 장 좋을 때는 뭘 하나 사기보다는 그 섹터 종목 대여섯 개를 사거나 이렇게 여러 개를 툭툭 잘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산 건데 SKC는 일단 조금 이제 손절하고 오히려 다른 유리기판 쪽 관련 종목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압축했다? 이렇게 몰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KC도 그렇고. 근데 이제 확실히 좀 SKC가 조금 달라진 거는 삼성이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삼성이 유리기판 뛰어든다 하기 전에는 SKC가 대장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상용화 앱솔루트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긴 맞는데 일단 삼성이 뛰어든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2등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어. 대형주 중에서 수급적으로. 그래서 막 유리기판 관련 ETF나 펀드가 있다 이러면 원래는 이제 삼성이 그래 본격적으로 전기는 좀 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SKC를 필두로 딱 이렇게 이제 ETF 있었는데 삼성이 뛰어든다 하면서 SKC만큼 체력이 큰 막 기업들이 여기에 막 들어와 버리니까 막 이게 펀드라고 치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 이래가지고 담을 낮추면 이걸 좀 분산하고 나눠야 되는 이게 수급적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이 그냥 확확 더 들어오는 국면이었다면 다 같이 가는데 하필이면 삼성 그 발표가 나서 이제 시장에 돈이 빠지는 국면이 되니까 여기 먼저 다른 데는 별로 들어온 게 없는데 빠지니까 영향이 좀 덜하고 SKC는 그동안에 뭐 유리기판 관련하면 여기가 대형주니까 뭐 살만한 것도 크게 대형주는 없고 쭉 들어와 있다가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측면에서 조정들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중성주 중에서는 뭐 대장하면 필옵틱스, 뭐 캠트로닉스 그 생각보다 견조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이었고, 네? 유리기판 쪽에서는. 그다음 뭐 GST는 저는 저는 그냥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예. TSMC 묻어있고, 예. 뭐 GST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액침 냉각 관련해서 국내에서 제일 상용화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고, TSMC 마이크론도 대응하고 있고, 칠러 스크러버 관련해서, 멀티풀도 뭐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멀티풀 작년 이 분기 한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결산까지 하면 600억 정도 되려나? 시총 6배밖에 안 되잖아요. 7배. 그리고 로봇도 있어요, 심지어. 로봇케어, 자회사. 700억 밸류로. 지분 50% 갖고 있는. 그것만 해도 그게 한 700억 밸류로 시리즈 받았으니까 그 지분 50% 정도 있다 치고 500억. 보고 로봇도 GST 가지고 있는 지분 500억 정도는 돼요. 로봇도 있어요.
뭐 GST도 그렇고, 물론 GST보다는 제우스가 자회사 로봇이 좀 더 기술력도 좀 좋고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로봇만 따지면 이게 또 HBM이고 또 싸고, 제우스가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해 좀 아쉽긴 해요. 제우스도 그렇고, 제우스가 조금 더 활발한데 GST가 아무튼 이게 그렇게 큰 주식은 아니잖아요. 3천억이면. 근데 GST나 제우스는 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GST 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우스는 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좀 올라올 때 이건 좀 정리했고, 가스통은 제가 갖고 있는데 비중을 좀 많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긴 했어도 계속 그냥 GST는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저는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제 스타일에서는 뭐 엄청 간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로 손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뭐 쭉쭉 사모으면 한번 올라주고, 뭐 비중 너무 늘었다 싶으면 급등할 때 일부 팔고, 다시 또 변동성도 주니까 좋더라고요. 늘리고 줄였다 하기가. 그렇고, 자동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3월에 저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관세의 불확실성의 정점이 4월 초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아직 좀 남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관세 불확실성의 정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오히려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누가 됐던, 그러고 나면 그게 5월 돼야 됩니까? 그때 뭔가 협상한다 이러면 4월, 5월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뭐 협상을 해야 뭐 할 테니까. 물론 그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와 새로 대선 안 치르겠습니까? 그죠? 뭐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다 대부분 지금 그렇게 물론 그 불확실성도 3월에 있고요, 국내장. 그 전까지는 저점 트라이를 하기 위한 지금 상황 아니겠나 싶어요, 이거를.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에 너무 크게 애착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중 확 늘린다든지. 그냥 조금 살았다 하면 지켜보면 되죠. 왜? 저점만 확인되면 그냥 더블로, 만약에 마이너스 15% 20%라도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저점 확인됐다 싶으면 더블 매수하면 바로 20%라도 10%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라도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저점 확인만 되면 뭐 다른 거 현금 확보해서 사면 되니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누구도 이 현대차를 지금 저점으로 보지는 않죠. 못 보죠. 지금 도대체 못 보죠. 시장의 수급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저점이 아니면 우리는 아니까.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뭐 러시아 공장 뭐 그것도 이슈가 있겠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과거에 러시아도 꽤 우리나라가 삼성폰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러시아도 꽤 큰 나름 작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러시아 시장도 그래도 뭐 그게 뭐 전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시장도 그래도 뭐 한 5% 하여튼 10%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 이런 뭐 여지도 좀 있고 이게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현대차가. 뭔가 털어도 나올 게 있는 회사잖아요. 삼성이나 SK나 현대나,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이야 뭐 지네들이 지금 다 필요해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 전체 요구 때문에 뭐 관세에 아예 무관세잖아요. 그건 따로 그냥 계약 협상을 내야 되니까 그건 빼고 나서 우리나라에 건드릴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철강이나 이제 화학은 중국이 더 큰 거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뭐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저거 압박해서 옥죄일 만한 게 자동차 반도체밖에 없는데, 결국 트럼프가 강한 협상 카드를 뭘로 꺼내서 한국 갖고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방위비 뭐 분담금 올리고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자동차랑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그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차 비중이 많다면 이거는 고민해야 되죠.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오늘이 바닥입니까? 더 빠질 걸 감안하고 일부 후퇴를 좀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가면, 내가 미국이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이다. 이게 제가 미국 주식이면요. 저는 제가 현대차 비중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야. 근데 현대차가 너무 많아. 한 7, 80% 돼. 그럼 나중에 물 타기도 이거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10%를 팔고 예를 들면 제가 같은 미국이다 하면 현대차 2배 인버스를 삽니다.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소풍을. 미국은 그게 좋더라고요. 미국은 엔비디아를 좀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뭔가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 막 수급적으로도 막 눌리고 롱숏에 눌린다 이러면 일부 팔고 2배 인버스를 사버리면 좀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조금 전체적으로 희석시키는 거죠. 그 리스크를. 그러다가 쭉 반등하면 인버스 2배 사놓은 거는 물론 손실나고 괜히 했다 싶으지만 그냥 반등 쭉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좀 덜 벌었지만 큰 리스크를 해지한 거니까. 근데 계속 빠져버리면 나중에 저점 됐을 때 뭐 매수할 수 있는 현금도 있고 더 빠져가지고 저점 됐을 때 뭐 현금 물타도 티켓 표시도 별로 안 만큼 비중이 많아버리면 그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국 주식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현대차 뭐 선물 옵션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옵션 할 수, 그런 이제 금액이 우리나라는 커야 되고, 미국은 이 개별 종목들, 큰 주식들은 다 이제 ETF가 있어가지고, 한 배, 두 배짜리 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거 좋더라고요. 최근에 해보니까. 예. 근데 이 해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또 전략적으로, 그냥 어차피 뭐 1, 2년 보고 하신 거 아니냐면,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보고 투자한 거 아니라면, 소풍형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물려도 덜 억울한 게, 배당주잖아요, 배당. 배당률이 한 5, 6% 되잖아요. 지금 이런 가격으로 빠지면.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단기 아니면 어차피 뭐 트레이딩 잘 못하겠다 싶으면, 적어도 현대차 같은 건 배당주니까, 뭐 배당금 들어오면 나중에 또 사지 않은 마음으로.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비중이 많더라도 돈이 좀 들어오면 계속 사모으지, 좀 길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뭐 현대차를 대응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각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목적하시는 이제 방향이나 목표하는 기한이나 수익률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비중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던지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할 수 있죠. 비중이 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더 빠져봐. 뭐 나 나중에 더블 매수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30%라도 더블 매수해버리면 나중에 저점에서 마이너스 30% 더블면 마이너스 15%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점 확인만 되면 되는데, 이제 그 관세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특히 우려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쨌든 3, 4월 내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냥 많이 빠지기도 빠졌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빠지겠나 이러는데 또 더 빠지면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주식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뭐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요거는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 저는 하이비전 보유하신 분들 있죠. 그래도 저도 소개해가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손절할 생각이 없이 제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잠깐 샀다가 급등하길래 한 반 정도 팔고 다시 쭉 사서 지금 마이너스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 10%예요. 그 비중도 저는 꽤 샀어요. 더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이비전을 제가 원하는 만큼 더 채운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한 7, 80%까지는 지금 채웠어요. 샀어요. 이번에 그냥 다른 거 오히려 아까 예를 들면 뭐 SKC 같은 것도 그냥 하이비전으로 좀 더 살려고 그냥 그것도 손절했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뭐 유리기판 쪽으로 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것저것. 하이비전 저는 손절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비전 저는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본업인데, 본업에서 그냥 개인적인 뭐 제 생각의 관점이니까. 이 스마트폰 밸류 체인들 중에서 국내에서도 특히 애플 밸류 체인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 인도에 착공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회사가 하이비전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인도를 보고 있거든요. 미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결국 인도를 보고 있고, 트럼프와 인도하고 잡음이 별로 없어요. 얘기도 좀 잘 됐고, 얼마 전에 뭐 만나가지고, 뭐 테슬라도 인도도 뭐 저기 뭐 모디 총리가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뭐 현대차도 그래서 인도 간 거 뭐 거기 상장도 했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하이비전이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로봇이 아니라도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가 결국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면서 수요를 견인해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맥이 됐던, 지금 최근에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뭐 모듈 표준화되고 슈퍼컴, 심텍이랑 TLB 얘기 있듯이, 아무튼 AI가 슈퍼컴으로 발전해서 전용 AI PC가 나오던 어쨌든, 그리고 본격적으로 카메라가 자율주행에도 쓰이지만 로봇에 쓰이기 시작하는 원년이기도 하고, VR, XR도 나온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실질 사물, 네, 실질 인간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데이터화돼서 저장돼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AI가 학습되고 고도화되고 또 서비스가 또 AI 서비스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부속 중에 하나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예. 그래서 결국 AI라는 것이 카메라의 수요를 확대한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뭐 MC넥스도 이렇게 좀 올라왔고요. 뭐 자사주도 있고 하지만 이건 자율주행 쪽에 특화됐고, 하이비전은 아직 스마트폰 쪽에는 크게 수요를 뭐 견인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올해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이 로봇을 하는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좀 단기는 아니고 장기인데, 요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서 애플 로봇 이슈가 저는 뭐 그냥 마이너스 10%든 20%든 그냥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애플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한 방이 있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막 캠트 같은 것도 물린 분들 아시겠지만,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캠트도 물린 분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려도, 왜 이런 것들이 물려도 캠트는 막 여러 가지 삼성하고도 친하고 애플하고도 친하고 이러니까, 캠트 같은 경우가 보면 물려도 한 방이 있잖아요. 약간 사실 종목 보면 요런 게 좋긴 좋잖아요. 물려도 한 4가지 사업이 반짝반짝하니까 뭐 물려도 한 방이 있는데 뭐 하나 대표되니까, 대표되는 거니까. 하이비전도 그래도 추세적 한 방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올 때 이 뭐 장기 박스권을 못 뚫어서 그렇지, 한 방이. 그래서 어쨌든 하이비전 뭐 이 밸류에이션에 가지고 가서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쪽 별로지만 의료 장비 쪽, 파마리서치 쪽도 검사 장비 하고 있고, 뭐 애플 쪽 대응하고 있고 해서 이 밸류에 2600, 2600억의 멀티플 5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아까 그랬지만 하이비전이랑 저기 막 가스통 같은 회사 좀 좋아요. 아무리 요새 저는 그런 거 있죠. 물론 막 테마 트렌드 따라야 돼요. 테마 트렌드 이슈 있고 뭐 테마 엮일 만한 거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좋으면 많이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스통이나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좋아하죠. 왜냐하면 일단 옛날에 주식 배운 사람이 되니까 멀티플이 뭐 10배 이하다 이렇게 싸면 이게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손절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주식은
뭐 오를 때는 괜찮은데 장 분위기 좋고 장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시장 분위기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막 적자나는 회사 같은 것들은 못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막 편하게 못 하겠어. 밤에 잠이 안 와. 그 개인적으로 그냥 물론 그런 회사라고 망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다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옛날 산장 있죠. 산데 뭐 2, 30원 먹고 나와버리지. 이거를 막 2, 3년 들고 있어 막 10백원 먹는데 잘 못 먹는 거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막 적자. 물론 이제 흑자 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한계이기도 하고. 그건 개인적 이제 투자 성향이니까. 그건 뭐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듯이. 그거는 또 자기 스타일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다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하이비전은 저는 손절하지 않았다. 예,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뭐 따로 막 영상도 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요 뉴스가 있어. 뭐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LNG선 이제 셰일가스 많이 판매할 거다. 그래서 가스 많이 판매해서 유가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조선주들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성광밴드에 뭐 이런 거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사서 수익 나신 분들 많습니까? 성광밴드, 뭐 태광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한국카본부터 해서 조선, 피팅, 밸브, 뭐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까지 많이 갔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덜 오른 오늘 뉴스가 또 이것도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알래스카 가스 한미일 공동 개발 관심 표명했다. 요것도 좀 꽤 이슈가 있네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정책에 우리가 좀 먼저 우리가 그 관심 가지면서 동참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용으로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을 좀 안 간 것들 보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5개 정도 종목들이 좀 걸러지더라고요. 태광, 성광밴드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오른 거 좀 뭐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도 있고 합니다. 뭐 계속 그때도 더 갈까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까지 올랐을 때도 이게 더 갈 수 있겠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뭐 추세 타는 거 조선처럼. 지금 조선주들 오른 것 비하면 밸류체인에 있는 이 피팅 업체들은 많이 안 간 걸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물론 대장은 태광이랑 성광밴드인데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밸류체인 요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안 간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공부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 아까 보시면 하이로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이 배당도 잘 주고 추주 정책에도 꽤 적극적인데 하이로 코리아가 전 고점들을 못 깼어요. 요거는 한번 따로 봐볼 필요가 있어요. 딴 거 다 깼는데 물론 성광밴드랑 태광보다 얘가 못 간 이유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미국향에 대한 수출이나 뭐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많다든지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제품 자체가 뭐 미국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했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유통회사 납품이 아무튼 간 이유도 있겠지만 뭐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밸브 피팅 그 업체들을 쭉 이제 좀 덜 오른 걸 찾는다면 하이로 코리아랑 BMT 요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이게 불과 이제 언제입니까 얘가 뭐 1월입니다. 1월 말까지도 뭐 태광 성광 갈 때 안 갔던 BMT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추세 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왜 조선 막 나갈 때 조선은 좀 부담스럽네 할 때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런 거 중소형주로 수급이 올 수 있다. 그때 한국카본이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수연이 님도 있고 뭐 동성 화인텍도 지난번에 딴 거 막 조선 이미 연초 조선은 작년 말 올 초부터 강했으니까. 근데 이제 동성 화인텍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밸브 피팅 업체들 보면 또 안 간 게 있어요. DK락이요. 제일 차트로 보면 제일 안 갔어요 이런 것들. 근데 DK락이 회사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의 DK락이 이탈리아의 공장이 있고요.
제 고향 김해에 공장이 2개가 있어요. 반도체용 파이프 밸브 관련 피팅도 하고요. 반도체 쪽 향으로 조선 쪽 관련해서도 하고요. 특히 이탈리아의 공장이 왜 있나 보니까 LNG용 밸브나 피팅 이런 관련한 부품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1위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2위가 한국이더라고요. 3위가 말레이시아가 그래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 미국 대응하려고 이탈리아에 있구나라고, 뭐 유럽도 있겠지만 DK락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던데, 일단 그리고 맞다, 김경수 테마주이기도 해요. 요즘 또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엮여가지고 텔레그램 하이브리드하게 엮여가지고도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해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관련 준 것 같아요. 뭐 김해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김해에서 그래도 좀 굴지의 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빠져있지 하면 이유가 있겠지. 아직 분석이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업황이 워낙 좋은 쪽이잖아요. 지금 전방산업들은 조선이나 피팅 업체들 지금 엄청 많이 올라있고, 미국에서도 핫한데, 국내에서도 조선주들 막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 대표되는 성광밴드 태광은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 예. 여기 있네, 여기 자료. 요 블로그인데. 예. 피팅 관련 태광, DK락, BMT,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가 52주 신고가, 천연가스 수출업체, 미국.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예. 국가별 추이면 이탈리아가 꾸준히 수입국 1위입니다. 이탈리아가 미국 수출 1위인 거죠. 한국이 2위 정도 수입국인데, DK락이 거기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또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초점을 요런 데 좀 맞추면 오히려 덜 오른 것도 아직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피팅 업체들이 성광밴드 텔레 돌아다니는 것도 이런 건 돌아다녀요. 성광밴드 태광, 이건 맨날 성광밴드 태광. 저 많이 오른 걸로 어떻게 사나. 덜 간 것도 있는데 BMT 같은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면 좋겠죠. DK락 같은 것도. 저도 최근에 조금 사놔봤어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조금 사놔봤어. 하도 바닥이 조금 사놔봤는데, 오히려 여기가 거래량이 좀 늘면 그때 물량을 좀 더 실어볼까 생각합니다. 가면 좀 더 사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3%, 5% 거래량이 좀 터지고 좀 주목을 받으면. 근데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인데, 이런 쪽이 그래도 최근에 그런 쪽에 수급이 도니까 계속.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2월 4일 날인데, 미들금 반도체, SNS텍, DK락, 평택 반도체 피팅 밸브 사업장 건설. 이 반도체 쪽 피팅 밸브 사업장 건설하고 하는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쪽 업황은 별로 안 좋겠죠. 차라리 얼핏 봤는데 DK락이 반도체 쪽 아예 안 하고 전부 다 조선이랑 가스 이런 쪽에 피팅 밸브만 하는 회사면 많이 올랐을 것 같아. 근데 매출 비중의 반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연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튼 반도체 쪽에 비중이 있고, 반도체 쪽에 올해 여기 평택 공장에 투자해서 올해 공장을 준공한대요. 피팅 밸브. 올해 여기 있네요. 사업장 건설에서 162억을 들어서. 이 반도체 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게 약하구나라고 싶은,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압축가스, 수소자산, 반도체 항공산업 다 쓰이는데, 피팅 밸브 제품이 2만 종인데, 아무튼 여기에 반도체 쪽에 오히려 약간 집중을 회사가 하면서 오히려 밸류를 못 받는 느낌은 있어요. 살펴보시고. 미국산 소고기 비싸진다. 미 보복 관세. 이런 주식밖에 못 갖고 왔어요. 아까도 이거 제 텔레그램에는, 이건 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거예요.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한다. 그러면 이건 산업 이런 거 오를란가? 바닥에 있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떴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졌죠. 근데 중국이 미국에 원목을 한다 하면, 중국에 들어가겠나, 우리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게, 이건 홀딩스 옷다 떠는데,
요거는 모르겠고, 미국산 소고기는 요거 보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에 소고기를 때리면 미국의 소고기의 그 수출이 줄고 미국의 소고기 값이 떨어질 수 있겠죠. 소고기가 많아지겠죠, 미국에. 중국의 판매가 덜 되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내 소고기 유통을 하는, 수입을 하는 회사가 뭐 수혜다 이런 논리로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돌면 이런 거 뜰 수 있겠죠. 한일사료거든요. 이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1등 회사입니다. 국내. 예. 네. 뭐 어디 갔냐 이거. 한일사료. 네. 18년부터 한일사료, 한우제치고 미국산 소고기 1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옛날에도 이 소고기 수입 관련 통상 마찰이 있으면 이거 한 번씩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직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게, 이건 재무제표 볼 건 아닌데 요거 보세요. 한일사료를 제가 얼핏 보니까 재무제표 볼 건 아닌데, 작년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K미트인가? 이름이 K미트 이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처분했고, 처분 금액이 1,7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700억이에요. 지배회사 연결자산 총액이 1,870억인데 이 부동산을 지배회사 연결자산 총액의 90%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재무제표 보면 재밌어요. 이게 알짜 회사라는 말씀. 작년에 보면 순이익이 1,150억이 나온 거예요. 영업은 맨날 이랬는데 그냥 알짜 회사 되죠. 아니 시총이 지금 1,400억인데 작년에 어쨌든 자회사 토지 팔아서 1,700억이 들었고, 연결 순이익으로 잡힌 것만, 뭐 세금 내고 뭐 이랬겠죠. 아무튼 순이익으로 잡힌 것만 1,150억이에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저 많은 이제 토지 판 걸로 경기도 안 좋고 할 때 새로운 뭐 어떻게 이제 회사 대표 마인드겠죠. 차씨가 있더라고. 차씨더라고. 대표가 뭐 차 누구 해서 지분이 대주주 1과 지분이 한 44% 되더라. 물론 지금 포인트는 이제 미중 수입 쇠고기 이슈로 그냥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거지만, 한일사료라는 회사가 저기 땅 판 돈으로 앞으로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과연 이 놈들은 지금 밸류업이니 뭐니 난리를 치는 와중에 주주 부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가 좀 들더라.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 뭔가 역량이 없는 회사는 아닌데 주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근데 자기들도 회사가 돈 한 1,200억씩 들어와서 막 그런 상황이고 좋은데, 이게 주가 이런 상황이면 좀 겸연쩍잖아. 그리고 주총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주주들 그 매매 찾아와서 한번 소리치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으면,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조금 자기들이 뭐 미중 뭐 수입 쇠고기니 뭔가 관심을 좀 받으면 뭐라도 좀 해줄까? 괜한 이제 상상력입니다. 예, 그냥 이런 것들 일단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건 뭐 들어가서 일단 이렇게 기회비용은 상실돼도 요새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오를 때도 안 올라. 빠진다고 뭐 빠지겠어요, 주가가. 뭐 최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장 오를 때도 안 오고, 장이 무관한 거니까. 뭐 아무리 미국이 급락하고 이래도 뭐 이거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뭐 파도도 아니죠. 어디 저 강 건너 혼자 있는 옹달샘, 산속에 있는 옹달샘 같이 혼자 수급이기 때문에 바닥에.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주목을 받으면 밑으로보다는 이제 위로 튈 확률이 있으니까 크게 두세 배를 바라보는 가치 성장주는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제 개별주들로 수급이 가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바닥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웃자나 뭐 한번 갈라나 누가 한번 올려주겠나 하면서 올려주면 형님 형님을 모신다. 유니다가 있고 내일부터 이제 인터 배터리 합니다. 2차전지 제가 연금저축에 있는 거 마이너스 거의 한 5, 6%까지 거의 회복했다가 본전홈 정리할까 이것도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시 다 빠졌습니다. 10% 넘었습니다. 2차전지. 근데 이제 내일부터 어쨌든 인터 배터리 2차 번지 관련해서는 뭐 일단 수급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못 가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불발되는 이슈도 있고 관세도 원 쿠션해서 중국 관세 영향들 좀 받고 뭐 유럽은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준이 많이 하는데 유럽도 형편이 만만치는 않고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니까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좀 전기차로 대표되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조정을 좀 최근에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중국의 전고체 배터리에서나 중국의 최근 2차전지 관련해서도 주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국내는 뭔가 에코프로 BM 좀 아쉬워요. 코스피 간다고 못 간 거. 사실 뭐 간다고 못 가면 그냥 주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그게 뭔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답니다. 아까 그 햇반형님이 에코프로 뭐티 물어보는데 제 2차전지에는 크게 인사이드가 없어요. 저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냥 저는 뭐 아무튼 대주전자 재료이 뭐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저도 여러 다 비싸게 그냥 보고 있지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뭐 어떤 코멘트를 따로 드릴 뭐 포인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내일 5일날 2차전지 국내에서 뭐 인터 배터리 개막 사실 2차전지 꺾이기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2차전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전지가 이 흐름을 타고 이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이제 내일부터 시행하는 이 인터 배터리 흐름까지 좀 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봤어요. 수급이 2차전지가 꽤 강하게 들어오고 했거든요. 특히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했고 여러분도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2차전지 지원금을 좀 축소시키고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좀 자체 구조조정이 좀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의 전기차 지원폭 확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뭐 관세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유예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관세 세게 못 때릴 거다. 인플레이션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입장이 뭐 며칠 사이에 돌아서고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이슈 불발되고 이러면서 수급 확 꼬여버리니까 막 여차 없습니다. 좀 아쉽게 되어버린 2차전지 흐름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나 일부에서 3월 6일부터 로봇데이가 있습니다. 증권사 쪽 운용사에서 로봇데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응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는 내일부터 일어나는 이제 국내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 배터리에 좀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반등을 모색해야 되고요. 이제 로봇은 3월 6일부터 운용사 쪽 로봇 일정들이 좀 있어요. 로봇데이, 콧데이 로봇 회사들, 주요 로봇 회사들.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좀 로봇도 조금 반전의 여지가 있을까? 그러려면 미국 쪽 좀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되나? 국내 로봇이나 2차전지가 좀 살려면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 이 소캠 이거는 인식인 게 자체 메모리 표준 새로운 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쉽게 놓치기 힘든 화두예요. 반도체의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같은 뉴스가 많아도 반도체 특성 그렇대. 새로운 표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율기판도 마찬가지지만 액침 냉각도 그렇지만 이것도 액침 냉각이나 키워드가 유리기판만큼 앞으로 작년에 뭐 CXL, HBM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그걸 오고 했잖아요. CXL, HBM 그 다음에 뭐 랜드에서도 뭐 3D 랜드 4 이런 뭐 쿼드러플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때
인데 반도체에서 지난주 나왔던 이 소캠 자체 메모리 표준, 새로운 표준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받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만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새롭게 표준이 될 수 있는 DDR5부터 해서 저전력 이 소캠이라는 표준 D램을 얹어가지고 하는 전력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게 앞으로 슈퍼컴 AI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요 관련주가 TLB나 심텍 말고도 여러 이제 또 종목들이 관련 엮일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예를 들면 지금 조종 오면, 제가 아는 반도체 쪽에서는 조종 오면 이제 심텍이 TLB를 우선으로 지금 담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쪽 관련해서 뭐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어쨌든 다시 뭐 반등 올 건데, 그럼 뭘 담아야 되나 할 때 최근에 제일 새롭게 나온 키워드죠. 소캠 관련해서 심텍 TLB. 그래서 심텍이 보면 최근에 강합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 반도 조정 받아도. 그죠?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텍이 달라진 거죠. 예. 요런 것들은 심텍 TLB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리기판 이런 게 한번, 어쨌든 뭔가 우리나라 전체 그 관련주들이 급등 물론 크게 하겠지만, 그래도 심텍이나 TLB 같은 거라도 저 소캠에서 다시 부각돼서 뭐 엔비디아 올라와줘야 다른 것들도 조금 엮여가지고 우리도 관련 좀 있어, 우리도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막 엮이기도 하고 해서 바닥에 있는 저리들도 한 번씩 올라가고 레거시들도 좀 같이 엮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심텍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좀 팔았어요. 이것도 포트폴리오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수익 나서 잘 팔았는데, 근데 앞단 것도 좀 싼 거 좀 압축한다고. 아무튼 이거에 살아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TLB랑. 뭐 APR은 이거 제가 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줬는데 해서 좋더라고요. 아니 APR 좋더라고요. 최근에 수급 좋은 그 의료기기, 그 미용기기 쪽, 원택도 수급 좋고요. 빵빵하다 하는데 APR도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올해 1조 한다고 엄청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더 크고, 자 글로벌 좀 다양한데, 이 그 피부 미용 쪽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2가 작년에 좀 주도했다면,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 관련해서 K-뷰티와 관련돼서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는데, 수출에 대한 관세에도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관세로 그게 뭐 10,000원에 사던 게 11,000원으로 오거나 해도 이 제품 쓰던 거 좀 쓰기도 하고, 트렌드라든지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공산품들에 비해서 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브랜드적으로 작년에는 실리콘2 같은 게 떴다면, 오늘은 이제 증권사에서 올해는 APR을 좀 많이 미는 것 같습니다. 약간 미국에만 치우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따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갖고 왔고, 세서 뭐 테슬라 얘기고, 빅스 얘기고, 하이비전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주는 양회 시작하고, 목요일날 브로드콤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날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고용 데이터 발표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ISM 제조업지수랑 고용지표 발표가 지금 또 중요한 또 변수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기에 어떻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이 다시 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미국의 경기가 약간 둔화되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바로 불었는데, 지금은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경기가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약간 시장에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좀 반영되고 약간 있어서 미국이 최근에 좀 약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나 ISM 지표나 발표되는 이제 금요일 이것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 카본 이거 나온 거고, 핑크웨어 이 자사주 매수 20억. 진짜 그래도 고맙죠. 이게 해줄까 말까 할 수 있니 많이 했는데 20억 자사주 매수가 이제 이제 공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비벨룩스 팅크웨어
유비벨룩스 IR인데 3월 5일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건데 아마 팅크 IR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핵심이 이제 팅크웨어 내용입니다. 왜냐면 블랙박스가 지금 유비벨룩스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0% 이상 덜 나오면서 그 변동공시로 실적이 나왔어요. 이미 작년에 한 100억 했다가 지금 40몇 억 보신 분들 알겠는데 팅크웨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적이. 팅크웨어 실적은 아마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근데 그러니까 전체 실적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유비벨룩스 연결로 보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실적이 팅크웨어가 2003년에 1298억에 95억 영업이익 했잖아요. 그 영업이 95억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로보락이 전체적으로 조금 신제품 요번에 2월에 나온다고 작년 4분기에 프로모션 좀 줄였거든요. 삼성이 치사한 게 그런 게 있대요. 같이 로보락이나 삼성 파는데 판매사원이 삼성 걸 팔거나 팅크 걸 로보락을 팔거나 하면 삼성이 지네 거를 좋다고 팔아주면 하이마트 같은 데인데 팔면 프로모션으로 하여튼 남는 거 없이 엄청 찔러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쟁의 점유율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 삼성이 공격적입니다. 약간 레드오션 된 측면이 있는데 영업 새로운 신제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올해는 마진 10%를 유지하면서 마케팅이든 뭐든 한답니다. 근데 아무튼 작년 4분기는 재고도 좀 덜 구한다고 로보락이 좀 줄었어요. 근데 개별로 팅크웨어는 4분기가 아마 20억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별도 분기로 보시거든. 그러니까 블랙박스거든요, 이게. 3분기에 471억에 11억 영업이익 이제 흑자했는데 4분기에 여기 20억으로 돌아서고 올해도 이제 흑자 기조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이 돌아서니까 올해는 팅크의 현금흐름. 원래는 로보락 잘 팔아봤자 현금으로 로보락 모바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팅크웨어가 좀 돈이 돌 것 같다. 이래서 아마 20억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자사주 20억은 좋죠. 도움이 되죠. 여기에 워낙 수급이 지금 없는 회사니까 20억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효과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직원 조합에서의 자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투자 창구로. 그것도 한 4억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 조합에서 사는 것도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그것도 한 4억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억, 한 25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뭔가 하여튼 사는 게. 최근에 보면 여기 한투에서 한국투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요거 있죠, 요거. 예, 지난주 24일부터 해서 2월. 요거 한투, 물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매도 있지만 이게 순매수인데, 하여튼 요 매수로 들어오는 한투에 주로 들어오는 거는 직원조합 펀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교보증권인데, 이제 3월 3일부터 해서 3월 6월까지 매수해요. 6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 의지를 보면 흐름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막 올리지 않을까. 천천히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실적은 이제 블랙박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IR 하고 있어요. 보고서 나오려고 신경 쓰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서 올해 실적 좋다, 실적 좋다. 로보락은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만큼 계속 너무 출혈 마케팅 하지 않고 10%는 할 거다. 물론 재작년에 18%, 20% 되는데 그 4분기는 10%도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아무튼 10%는 유지할게. 10에서 12% 사이를 유지하면서 뭔가 프로모션 마케팅 할 거다. 매출은 20%, 30% 늘 거고. 그게 포인트고요. 불박은 올해 분기 20억씩 이상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업에서 올해 80억, 100억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팅크 돈이 좀 생긴다. 요거 포인트고. 아이나비가 아마 4월 초에 IPO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막 통과가 되면 6월에 상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5월 말이나 6월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4월에 IPO 신청, 5월에 아이나비 하여튼 통과, 6월에 상장까지 해서 이제 아이나비 이제 상장 일정이 나왔잖아요. 4월 초에 신청할 것 같아요.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그 아이나비가 또 주목되기 위해서라도 팅크가 조금은 주가가 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IR 담당자의 약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소 아무리 못해도 작년에 직원들이 샀던 12,000원대 가격 이상, 뭐 아무튼 조금 이렇게 어쨌든 이 주가야 뭐 지네들이 뭐 한다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흐름을 만들고 싶다.